MLS 개막전이 끝나고 나서 LAFC랑 그리고 또 이제 인터마이애미 경기에 관련된 평가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LAFC가 파워랭킹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해가지고 관련된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팔콘이 손흥민과 유니폼 나눴던 거 있잖아요. 이거 나랑 바꾸자 했던 선수였는데, 인터마이애미 센터백 이 선수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팔콘 본인이랑 그리고 본인 아내가 한국 요리를 즐겨 먹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하고 바꾸려고 한 건데, 손흥민의 이제 인간적인 면모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친한 선수 같은 그런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인성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LAFC랑 인터마이애미의 개막전이 최다 관중, 그러니까 개막전 기준 최다 관중, 그리고 MLS 단일 경기 기준으로 하더라도 역대 2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75,673명을 동원을 한 건데, 단순히 이제 그 LAFC랑 인터마이애미의 경기만이 아닌 개막전 전체 경기들까지 다 하더라도 이제 그 38만 7,271명을 동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MLS 한 라운드 기준 최다 관중을 이제 동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LS 개막전이 흥행 대박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포스트는 돈 가버 그 MLS 사무총장이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올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OT 애슬레틱에서도 MLS는 메시와 손흥민의 경기를 통해 엄청난 관중을 끌어모았는데, 이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여전히 리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지만 MLS가 다음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인재 유치는 문제 해결의 일부일 뿐이다. 리그가 선수단 구성 전략부터 프레젠테이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마케팅을 펼치느냐가 향후 리그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MLS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 선수들도 계속 데려오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장 개막전에 하메스랑 베르너는 비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취업 비자가 통과를 하지 못한 상태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베르너랑 하메스도 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스타들이 나오게 되면서 관중들도 더 모일 거고, 저는 이제 그 MLS가 차근차근 어쨌건 간에 리그를 개편해 나가는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춘제로 바꾸는 거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지정 선수 숫자도 더 늘릴 예정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MLS는 갈수록 조금 더 발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제 안드레 고메스, 예전에 프리미어리그랑 이제 그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에버튼 등에서 활약했었던 안드레 고메스도 콜럼버스 크루가 영입을 확정 지었고요. 물론 비자 나오려면은 한참 걸리겠지만요. 손흥민 선수는 진짜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가자마자 3일 만에 비자 나와서 바로 뛰었으니까. 그냥 손흥민 선수는 특별하게 취급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사전트 같은 경우도 토론토 FC가 영입을 거의 확정지었다. 이정료도 손흥민 선수의 이정료 기록을 깰 거라는, 미국 대표팀 공격수죠.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사전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전성기에 돌입하는 선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리즈만 올랜도 시티 얘기도 나오고 있죠. 현재 대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MLS가 어쨌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맞다.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캡처를 좀 안 해놓은 상태인데, 그 북중미 스타들, 그가 북중미 리그에서 뛰는 스타들의 모든 그 스포츠 전체에 그 인스타 팔로워 숫자가 나왔는데 1위가 메시고요.
2위가 르브론 제임스, 3위가 그 스테픈 커리. 그러니까 NBA 선수 2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위가 하메스 로드리게스, 그리고 5위가 루이스 수아레스. 그러니까 MLS 선수들의 그 스타들의 어쨌건 간에 뭐 인스타라던가 이런 동원력들에 대해, 그리고 또 이제 그 손흥민과 밀러도 탑10 안에 든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인스타 팔로워가 1000만 명, 1400만 명이 넘죠. 그리고 이제 수아레스가 450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원래 처음에는 이제 스타를 통해서 팬들을 동원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자체적으로 건전하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죠. 자기들도 키워내고 하면서. 예. 아무튼 이런 가운데 이제 그 MLS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조셉 로월이라는 기자 같은 경우는 뭐 개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총 이제 5가지로 올렸는데, 첫 번째, 내슈빌의 새 얼굴 공격진은 위협적이다. 그냥 뭐 크리스티아노 에스피노사까지 가세하면서 서리지, 무흐타르 뭐 이 삼각편대가 위협적이다라고 평가한 거고요. 두 번째, LAFC는 지금 리그에서 넘어야 할 팀이다. 이 얘기는 LAFC가 정점에 있고 다른 팀들이 LAFC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존재다, 벽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소제목을 뽑은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뉴욕 레드불스의 어린 선수들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데, 뉴욕 레드불스가 10대 선수를 4명이나 선발 출전시켜가지고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사무엘 기디는 신시내티의 엑스팩터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인트루이스 시티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한다 해가지고 다메 감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LAFC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LAFC는 지금 리그에서 꺾어야 하는 팀이다, 이 내용인 건데, 어떤 거냐면요, 디펜딩 MLS 컵 챔피언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승리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선언 아닌가. 그러니까 뭐 우승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LAFC는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인터 마이애미를 3대0으로 완파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감독으로 승격된 마크 도스 산토스가 이끄는 LAFC는 지난 시즌의 틀을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은 모습이었다. 미드블록과 로우블록 수비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제 미드블록은 중앙쯤에 이제 수비블록을 배치를 하는 거죠. 하이블록은 이제 높여서, 그래서 상대를 압박해서 막는 거고, 로우블록은 밑으로 내려서 이제 수비하는 형태인 건데, 그러니까 촘촘한 사사이 형태로 내려서서 리오넬 메시와 인터 마이애미가 활용할 공간을 철저히 차단했다 하면서, 이제 뭐 경기 후 도스 산토스 감독은 상대가 우리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우리는 수비를 정말 잘했다. 결정적인 기회를 거의 내주지 않았다. 박스안 수비, 침투하는 러너를 따라가는 움직임,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발놀림, 그리고 원투 패스를 허용하지 않는 점까지 모두 훌륭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LAFC는 단순히 상대의 공세를 버텨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0대 0이었겠죠. 근데 공격도 날카로웠다 보니까 3대 0으로 승리를 거둔 건데, 깊게 내려선 수비를 빠른 역습으로 연결하며 부안가의 시즌 첫 골로 이어진 장면과 같은 장면들을 만들어냈다. 예, 그러면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우리는 오픈 스페이스에서 매우 위협적인 팀이다. 경기장이 열리기 시작하면 수비만 잘해도 전환 상황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서 비록 경기 내내 볼 점유율은 높지 않았지만 LAFC는 소유 국면에서도 분명한 퀄리티를 보여줬다. 특히 새 수비형 미드필더 유스타키오, 재능 있는 베네수엘라 출신 오른쪽 윙어 다비드 마르티네스, 그리고 최전방에선 손흥민을 중심으로 인상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다. 인터 마이애미 전에서 보여준 수비 후 역습이라는 외형 아래에는 훨씬 균형 잡힌 팀으로 진화한 LAFC가 존재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리그의 다른 팀들은 충분히 위협을 느낄만 하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찰스 보넘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LAFC가 마이애미를 압도했고, 레드불스 유스들의 움직임, 그 외 1라운드에서 주목해볼 점들 해가지고 9가지를 뽑았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블랙 앤 골드의 선언. 블랙 앤 골드는 바로 이제 LAFC의 애칭인 거죠.
우승 선언했다 이런 얘기인 거고, 두 번째 브래들리 뉴욕 레드불스 감독인 거죠. 젊은 선수들을 신뢰한다. 그리고 세 번째 DC 유나이티드에서 벌어진 모방과 반격. 그리고 네 번째 월드컵 레이더에 포착되다는 월드컵에 승선할 수 있을 만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 3명을 얘기한 거예요. 뭐 페타르 무사라던가 마일스 로빈슨이라던가 뭐 그런 선수들 얘기한 거고요. 그 다섯 번째 세인트루이스에서 치른 새 감독 다메의 데뷔전, 인상적인 데뷔전이라는 거죠. 그 여섯 번째 포틀랜드의 불꽃 같은 경기. 그 일곱 번째 뮤직시티의 풍경. 여기서 뮤직시티는 바로 이제 그 내슈빌을 얘기를 합니다. 내슈빌의 애칭이거든요. 그 여덟 번째 로스 니뇨스를 조심하라. 여기서 로스 니뇨스는 이제 그 샌디에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사운더스는 멈추지 않는다인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 블랙 앤 골드의 선언 이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뭐 이것만 보면요, 예, 뭐 앞에 얘기들은 뭐 이전 얘기들이랑 상당히 비슷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 경기는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이 얼마나 강력한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선수들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동시에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하나는 LAFC가 왜 MLS컵 우승 후보 1순위로 널리 평가받아야 하는지, 또 하나는 인터 마이애미가 생각보다 훨씬 험난한 타이틀 방어의 길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손흥민과 부한가를 앞세운 LAFC는 여전히 전환 상황에서 치명적인 팀이었다. 이들은 점유율 34.5%에 불과했음에도 6차례의 빅찬스를 만들어냈고, 반면에 마이애미는 단 한 번에 그쳤다. 수비에 집중하고 규율을 유지할 경우 페널티 박스를 얼마나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도 증명했다. 메시가 파이널 서드에서 특유의 패스앤 무브로 활로를 찾으려 했지만 이날 LAFC는 좀처럼 틈을 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말티가 존슨 딱인데요는 토트넘에서의 존슨보다는 말티가 더 하는 게 많아요. 수비 가담도 엄청나게 하던데요, 말티 보면은 내려와서. 당연히 선수 퀄리티는 존슨이 더 위죠. 근데 그러니까 그 LAFC 팀에서의 비중과 토트넘에서의 존슨의 비중 놓고 보면은 말티가 더 높던데요. 예. 존슨은 진짜 영향력이 너무 없는 선수였으니까, 거기다가 수비 가담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마르티네스 저는 되게 좋게 본 부분이, 일단 수비를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수비 진짜 많이 해요. 한번 나중에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거의 윙백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팔렌시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접기도 하고, 약간 그 3백으로 운영을 해요. LAFC가 왼쪽 풀백을 세구라 배치하면서 3백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윙백이 올라가면서 말티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줘요. 아무튼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스 수비는 정말 훌륭했다. 뭐 이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는 자신을 향한 사소한 평가조차도 또렷이 기억하는 선수로 유명하다. 그런 점에서 도스산토스 감독이 그의 부진을 비교적 솔직하게 언급한 장면, 경기 전에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농담 섞인 발언까지 훗날의 복수 리스트에 적어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다만 마이애미의 슈퍼스타는 앞으로도 LAFC와 유사한 전술에 계속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스케츠와 알바라는 오랜 동료들을 떠나보낸 지금 템포를 조율하고 서로의 생각을 읽어내던 천재성의 공백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저도 경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스케츠랑 알바는 정말 메시랑 호흡이 잘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선수들은 메시가 포켓에 있더라도 볼 배급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백패스가 되다 보니까 메시가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 거죠. MLS 역사상 2연패를 달성한 팀은 단 3팀뿐이며 가장 최근의 사례는 LA 갤럭시가 2011년과 2012년에 기록한 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골닷컴에서도 이제 그 개막전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자들이 서로 이제 대화하는 그런 형태의 대담이 있었는데요. 항상 이제 더 런도라고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MLS 개막 주말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벌써 위기 해가지고 올라온 건데요.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이제 인터 마이애미 그리고 LAFC와 관련된 건데요.
개막 주말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무엇이었나? 라고 하니까 이제 그 톰인드 기자가 아무래도 LAFC가 인터 마이애미를 3대0으로 꺾은 경기를 빼놓기는 어렵다. 솔직히 말해 이 경기는 모두가 보고 싶어하는 MLS컵 결승 대진이다. 서부 최고의 팀이 동부 최고의 팀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 물론 6개월 이상 시간이 흐르면 양상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번 경기는 매우 강력한 LAFC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순간처럼 느껴졌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라이언 톨미치 기자 같은 경우는 빅매치, 화려한 조명, 전세계의 시선이 쏠린 무대에서 LAFC는 디펜딩 MLS컵 챔피언을 완전히 압도했다. 가득 찬 경기장 앞에서 LAFC는 자신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팀임을 증명했다. 새 감독 마크 도스산토스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선언이었다. LAFC는 올 시즌 반드시 넘어야 할 팀일지도 모른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알렉스 라비두 기자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LAFC 마이애미전을 꼽겠지만은 뭐 그 외에도 이제 인상적인 결과가 있었다. 샌디에고가 몬트리올을 마치 4부 리그 팀처럼 몰아붙인 경기, 뭐 5대0으로 이겼죠. 그리고 또 이제 내슈빌, 뉴잉글랜드 상대로 대승 거둔 내슈빌도 뽑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LAFC 마이애미전 승리, 어떻게 봐야 할까? LAFC가 정말 그렇게 강한 걸까? 아니면 마이애미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걸까?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온 건데요. 거기에 대해 이제 그 톰인드 기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두 팀 모두 매우 좋은 팀일 수 있으며 단지 서로 다른 사이클에 있을 뿐이다. LAFC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고 유스타키오라는 훌륭한 중앙 미드필더를 더했을 뿐이다. 반면 마이애미는 다수의 새 얼굴들이 아직 호흡을 맞춰가는 단계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최전방 공격수 베르테람에 대한 의문도 있고 메시의 경기력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이애미는 분명 따라잡을 것이다. LAFC 입장에서는 이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적설이 있었던 부안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톨미치 기자 같은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리그에 좋은 팀이 두 개 존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마이애미는 디펜딩 챔피언인 만큼 분명 강팀이고 LAFC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 경기는 LAFC가 훨씬 더 나았다. 이는 마이애미의 문제라기보단 LAFC의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7번 맞붙는다면 결과는 팽팽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두 팀 모두 리그의 흥행을 이끌기에 충분하다라고 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렉스 라비두 기자 같은 경우는 정답은 그 중간쯤에 있다. 시즌 초반이고 마스체라노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아직 팀을 다듬는 과정에 있다. 오프시즌 최대 영입이었던 베르테라메는 합류한 지 몇 주 되지 않았고 비자 문제로 미국에서 정상적인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문제가 해결됐지만 토요일 경기에서는 공격진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혼란스러워 보였고 수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밴쿠버의 블랙문이 왜 마이애미의 핵심 영입 타깃이었는지도 분명히 드러났다. 실제 블랙문 영입하려고 했죠. 근데 밴쿠버가 안 판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LAFC에 대한 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성과 익숙함을 택한 선택이 적중했고 클럽의 전임 수석 코치였던 도스산토스 감독은 데뷔 전부터 팀을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MLS 최고 연봉자 중 한 명인 데폴의 연봉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LAFC의 미드필더진이 마이애미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뭐 도스산토스 감독의 전술 운영 자체는 좋았습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 뺀 게 그게 유일한 오게티였죠.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찬사를 받았을 텐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눈치는 조금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건 간에 이렇게 LAFC가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뭐 단순한 신승도 아니고 완승을 거뒀다 보니까 파워랭킹에서 LAFC가 인터 마이애미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면에 인터 마이애미는 2위로 내려 앉았고요. 그리고 이제 3위, 4위, 5위, 6위, 7위까지는 그대로고 뉴욕 레드불스가 무려
14계단이나 상승하면서 8위까지 올라갔고요. 휴스턴 다이나모도 올라갔고 뉴욕시티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워랭킹 그 LAFC랑 인터 마이애미 내용만 보면요. LAFC에 대해서 완벽한 일방적인 승리였다. LAFC는 시종일관 경기를 지배하면서 위협적인 모습과 함께 대승을 거뒀다. 부안과 손흥민, 마르티네스로 구성된 최전방 3톱은 화려한 공격 축구를 선보였다. 부안과 마르티네스가 각각 한 골씩을 터뜨렸고 손흥민은 도움을 기록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부안가는 품목 기준으로 기대 득점 2.11골 그리고 기대 도움 0.85골을 만들어내며 경기 내내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수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였지만 이날 최고의 선수는 부안가였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2위 인터마이애미에 대해서는 나쁜 소식은 인터마이애미가 7만 5천 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다. 반면 좋은 소식은 올 시즌 내내 LAFC보다 더 강한 팀을 상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 LAFC랑 정규 시즌 경기는 이걸로 끝이거든요. 다른 팀들은 LAFC보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열린 0대3 대패는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에 도전하는 인터마이애미의 한날을 낙관하게 만드는 결과는 아니다. 메시 시대에 아직 남아있는 가장 큰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새로 합류한 자원들을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융합해 높은 완성도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한 겁니다.